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어제 6월 18일 서울 글로벌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북한 관련 세미나 성공리에 진행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과 6월 12일에 진행된 남북정상 및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또 남북 간의 본격적 교류 협력 시대의 도래를 가지고 매우 들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 간에 벌여질 새로운 관계 개선과 또 교류 협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걱정 어린 그런 시선과 의견들도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홍양호 전 차관이 원장으로 있는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과 그리고 북한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여 한반도 평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다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NKTV는 현장에서 세미나의 전 과정을 취재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현장 영상을 전해드리면서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과 북한연구소가 주최하고 통일부와 통일교육센터가 후원하는 2018 공동학술 세미나 한반도 평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홍양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환영사와 축사를 맡아주신 전정한 북한연구소 이사장님과 윤교훈 국민대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의 우리 고정명 박사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님과 귀한 발제와 토론을 특별히 수고해주신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 여성께로 감사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들어서 최근 한반도 정세는 대화와 평화의 국면으로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한 선수단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남북한 상호 특사교환, 두 차례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과 최근 6월 10일 미국 정상회담 등이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성에 나돌았던 지난 회화는 전혀 다른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이 비핵화 주제를 다뤘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파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장소에 있어서도 부담과 대립, 긴장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원하는 역사의 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성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은 4반세 이상 끌어왔던 북한 핵 문제 협상에 있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 등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반도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은 포괄적인 내용의 합의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리아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라는 매우 민감한 안보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동맹 차원의 한미 군사훈련을 비용이란 셈법으로 접근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향후 실제 후속 비핵화 이행 조치에 돌려서는 디테일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의 학술회의 한반도 평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다는 바로 이러한 궁금증과 우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과 북한연구소가 공동으로 남북 및 미국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가 어떻게 진행된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모시라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마땅한 진전을 찾지 못했던 만큼 단기간 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전문가 사이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신 사회자와 발제자, 토론자는 이 분야 최고의 선각들이며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높은 식견을 가지신 전문가들과 통일교육위원회 그리고 미래의 통일역군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실질적 대안들이 많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창조적이고 통섭적인 대안이 많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북한연구소와의 첫 공동학술회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 대한 해법을 찾는 아주 큰 역할을 작은 평화지식발전소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토록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학술회를 위한 행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 이사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아마 이 환영사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다 보니까 좀 감기 몸살로 특히 그 목이 좀 접혀가지고 지금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신 중에도 한반도 평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다가는 주제를 가지고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과 저희 북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주최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위험이 장래의 하나의 가능성으로가 아니라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을 상기합니다. 현재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의 직간접 당사국들이 정상회담을 빈번히 개최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방안을 활발히 논의 및 추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서냉전이 종식된 지 4반세기가 지나고 있고 한반도처럼 냉전의 산물로 분단을 경험한 독일, 베트남, 중국 등이 이미 통일국가를 이뤘던 바 공존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비하여 동서냉전과 열전의 준부대였고 가장 큰 피해자였던 한반도는 냉전 상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의 길이 여전히 아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망 자체를 위협하는 핵전쟁의 위험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참담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가 아직도 전쟁과 평화 혹은 생과 사이 갈림길에 놓여있는 내적, 외적 배경과 우리는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현재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한 간의 신뢰와 공존, 공영관계의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북한 간의 불신, 적대 관계 해소와 관계 정상화와 협력관계의 발전도 불가능할 것이며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 간 그리고 주변 국가들 상호 간의 우호 협력관계의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이 공산체제 유지와 공산화 통일이라는 기본 노선을 수정하고 핵무기 개발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 남북한 간의 평화관계와
각종 협력 관계가 긴밀히 발전할 수 있고 북한과 서방 국가들 간의 국교 정상화와 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긴밀한 경제기술 협력 관계의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평화 통일에도 충분히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 내에서 평화 정착과 협력 관계의 발전을 위한 논의와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에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학술회의를 진행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들은 물론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모두 이 분야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소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학술회의가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학술회의를 맡아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대외적 구성위원 이종호입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라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개최된 점에 대해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통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주신 북한연구소 전영환 이사장님과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홍양호 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통일부와 서울통일교육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대학교는 독립운동가들에게 불망 부국의 건합 이념 위에 세워졌으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한반도 미래연구를 설립하여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북한연구소와 공동연구가 대한 오늘 학술 세미나는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강구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한반도는 강대강의 대립 가운데 단절되어 있던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새로운 평화 시대로의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한 팀 형성,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그리고 6월 22일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년 상반기는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뤄낸 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변화에 대한 대응과 실천 그리고 더욱 치밀한 준비와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비핵화 문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기재발제를 맡아주신 송민선 전 미국 통상회장께서는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전개될 북미 협상의 시점과 동차를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발표를 맡아주실 김동엽 교수님과 윤성국 센터장님께서는 성공적인 비핵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또한 임광택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평화 번영의 통일 시대를 위한 시금석이 남북 경협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해안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 구현을 위한 발전적 제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준비하여 애써주신 북한연구소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광과 관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양호 원장님은 정부에 있을 때도 같이 일을 많이 했고, 우리 정영태 소장님과 김동엽 박사, 문성국 장관 다 정부에서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신부와 이론을 겸비한 학생들인데, 우리 한반도 미래 문제를 놓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대학에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잘 알려주시고 분노를 해주신 데는 단체대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잠깐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평생 외교 일선에서 일을 했고 늘 이 전쟁과 평화와 전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외교가 실패하면은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전쟁을 또 끝내는 것은 외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지난 연말부터 금년 초 이르기까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 사이에 말폭탄이 공간돼서 실제 무기만 왔다 갔다 안 했을 뿐이지 말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다시 협상의 장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은 우리 한반도 전체를 봤을 때 모두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회담 이전에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말로.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늘에 떠다니는 말들을 가라앉히고 종이에 가라앉히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다 합의했는데 그걸 글로 써보자 그러면은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 며칠 걸려서 합의한 것을 실제 행동에 옮기려고 그러면 그 몇 달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와 번영 이런 길을 가려면 이런 것을 확대해서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의 평화 번영 판문점 회담의 주요 모토입니다만은 이 평화와 번영 우리의 영혼이다. 이 영혼을 향해서 가려면 엄청난 열정이 있어야죠. 열정. 그런데 우리는 좀 열정은 충만합니다. 우리 사회에 언론, 신문, 방송 이런 거는 다 잘 되고 잘 돼야 된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열정으로 충분한 일종의 기도문 같은 기도문 같은 충만합니다. 근데 열정을 현실로 바꾸려고 하면은 그 열정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는 실상을 냉정하게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열정과 냉정의 균형이 잡혀져야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사회에 이 현실을 앞길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냉정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가끔 던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정부에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위해서 같이 했단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2005년 9.19 공동성명 협상을 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은 제일 미국이나 한국 정부나 하고 싶은 것은 9.19 공동성명에다가 플러스 시간을 갖다 붙이는 이게 다들 제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방식 자체는 더 이상 뭐 당장 지금에서는 설계도를 만들기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이제 긴 이 시간 이 개념을 합의를 하지 않으니까 합의가 안 되니까 센토사에서 이런 그런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번 센토사 합의 회담 합의라는 건 전부 합의 내용은 별로 없죠. 센토사에서 가장 전 중요한 것은 이걸 센토사의 합의를 역사적 합의 성명이라고 되었는데 역사적이라는 말은 역사적 합의가 아니고 역사적 서명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양 정상이 서명을 했다는 게 그게 역사적이지 그 내용은 역사적이지는 않다. 뭐 많은 분석들을 하죠. 북한이 김정은 이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나갔다. 아니다. 좀 살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핵도 버리고 개혁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도 같이 들어오고 정상적인 국가가 돼야 되겠다, 살겠다 이런 동기에서 나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 보고는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어제 오늘 미국 언론에서 대문짝 많은 신문들이 다 트럼프 대선 과정에서의 그 러시아 게이트 이거 관련된 이 특검, 뮬러 특검의 조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다 제1면 톱으로 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국내 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북한하고 무슨 딜을 한다. 또는 이제 반대로 미국 대통령 됐으니까 세계 어딘가에서 중요한 지금 세계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업적을 성취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다. 뭐 이렇게 분석하고. 근데 그 어느 쪽이다? 뭐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둘 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정적, 긍정적 방향으로 갈 건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할 건가 이것은 앞으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도 포함됩니다만 지금 합의한 그런 정신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결정을 방향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이라는 건 어느 한 방향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선택을 다 해놓고 하는 겁니다. 이제 특히 트럼프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업가 아닙니까? 사업가는 항상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죠. 어느 한 군데 다 쉽게 말해서 몰빵해서 그 안 되면 사업이 망하고 이런 건 하지 않죠. 특히 이제 트럼프 경우는 우리가 제가 한 3개월 딱 한 3개월 됐습니다만 어느 신문에 트럼프의 재개발 외교 트럼프라는 사람은 재개발업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보좌관이나 내각 강요들도요, 자기 말 딱 잘 듣는 사람들, 조금 딴소리 하는 사람 다 제껴버리고 말 안 듣는 사람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아니면 돕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그 건물이나 시설 관리업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있는 거를 그냥 있는 정책, 있는 걸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이 트럼프의 스타일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갖고는 수직을 못 맞춥니다. 건물을 헐어서 책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은 바로 이제 그런 정책인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한반도가 트럼프의 재개발 대상이 돼서 헐어지고 좋은 건물이 쓸 수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돈과 위험을 치르기 때문에 겁을 많이 냈는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제일 큰 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주변 참모들, 이제 미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트럼프 and his people, 트럼프와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한 번의 단칼로 잘라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게 우리로서는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톱 다운 한 방에 끝낸다. 원샷으로 끝난다. 예? 그래서 우리 원샷 뭐라고 합니까? 폭탄 한잔 마시고 다 해결하자. 원샷을 끝낸다. 또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고대 이야기 고르디우스의 낫을 자른다. 절대 풀 수 없는 매듭을 그냥 한 칼로 잘라서 없앤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게 된다고 다른 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아는 사람들은 많이 경고를 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드디어 이거 보니까 이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좋은 성과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이번에 이번 주에 발표를 뭐 할 거로 보이죠.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걸 한 번쯤 중지하는 것은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훈련이라는 게요. 미국이 한국에 와서 훈련하지만 훈련의 대상은 한반도 한국이고 훈련 장소도 한국입니다. 이건 당연히 한국과 미국이 공동사전협의회에서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정부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히 권유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군사훈련 같은 것은 이제 한번 한국이 중지할 차례가 됐어요. 한번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군에서 훈련 계획을 하고 저는 우리나라 합참, 미국의 합참 이런 데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겠지만 왜 그러냐? 저는 북한이 그동안에 몇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핵실험, 미사일 이런 거 중지하지 않는 것도 행동이거든요. 했고 이제 붕괴의 실험장도 폐쇄를 일단 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북미 정상회담 뭐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보이는 행동의 하나로서 이 훈련 하나는 우리가 중지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북한이 핵 시설, 물질, 폭탄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말씀이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하던 때와 지금 이 시점에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저는 북한이 이번 센토사 회담으로 인해서 드디어 세계에서 9번째의 핵국가로서 등장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무기를 포함한 시설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것은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받아내는 과정으로서 명분을 주기 위해서 훈련 중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훈련 중지했는데 시설 신고하고 다른 더 구체적인 협상 이제 검증 체계 같은 거죠. 실제로 검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확실히 행동으로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화려한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화려한 말과 행동이 진정한 말과 행동인지는 북한이 앞으로 핵을 진짜 신고를 하고 자 이거 검증을 받겠다는 그런 합의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미리 이게 진정성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많은 단계가 가는데 제가 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도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북한이 핵시설 신고 같은 거를 하면은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제재가 가능한 지금 북한은 이미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하던 그런 제재는 사실상 상당히 이제 내재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중앙에서는 정책이 있으면은 지방에서는 대책이 있다. 벌써 시진핑, 김정은 두 번 회담하고 또 미국 회담하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뭐 제재를 해제하란 말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방 관원이나 변경 지역들은 다 벌써 이렇게 통제하던 것을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과 북한이 지금 행동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북한의 행동도 중요하지만요. 미국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공개적인 공식적인 유엔 제재. 지금 이제 유엔에서 북한에 제재한 게 한 9개 될 겁니다. 9차례. 그리고 미국이 지금 북한에 미국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제재가 핵과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한 것과 그다음에 인권 테러 그다음에 불법 활동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한 6개 분야에 또 제재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개의 풀어져 있는 제재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해제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미국서는 미국의 의회가 우리하고는 달리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게 합의해 주지 않으면 제재를 바로 하기도 힘들어요. 아주 실질적인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미국과 북한이 포함된 쉽게 말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의 근간이 되는 평화협정 아마도 남북, 미중 뭐 이렇게 되겠죠.
평화협정 같은 것은 미국이 서명을 하고 그게 비준 동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약이나 협정은 아무리 그런 협정은 서명을 해도 자기들이 국내적 절차를 다했다는 것을 통보하지 않는 한 발효가 안 되는 겁니다. 발효. 쉽게 말해서 약은 있는데 뚜껑을 못 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평화협정 같은 것은 미국 상원의 3분의 2,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 67명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국회가, 의회가 워낙에 양분화되어 있어서 미국 의회의 그런 동의를 받는 게 참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홍 원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미리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중요한 키워드만 몇 가지 이렇게 해놓은 것은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질문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키워드를 써놨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게 있고, 근데 지금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 복잡한 영어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우리 중고등학교 영어할 때 이런 거 배웠습니까? Complete라는 말은 저도 뭐 배웠습니다만, Irreversible,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 Verification, Verification이라는 라틴어로 Veritas, 진리는 진리의 빛. Veritas, 우리 학교에 뭐 그런 대학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Veritas 루스메아, 진리의 빛은 나에게, 이건 뭐 라틴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Veritas, Verification,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말이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뭐 전부 엄청난 뭐라고 합니까? 이 군축 협상의 권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군축 직접 하신 분들 계시지만 군축의 핵심의 가장 백보는 이 베리피케이션. 네가 신고한 게 사실이냐, 그 다음에 네가 폐기했다는 게 사실이냐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지금 CVID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가장 거부감을 많이 가지는 게 아마 베리피케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북한 전적을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북한 사회는 이게 자기 공개를 한다는 것은 밑에 있습니다만 자기 사회를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명하게 하는 것은 북한은 자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제일 북한이 거부했을 거고, 북한이 그 중에서 제일 활용하는 것은 CVID 중에서 C, Complete.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데 북한이 완전히 핵을 다 버린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되어야 된다고 북한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거 갖고 안 되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를 왜 이제 이 북한이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가는, 죄송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토론하실 걸 제가 미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던지면은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배치되었던 전술 핵무기 이런 것만 없애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항공기나 함정, 핵을 실을 수 있는 항공기나 함정 이런 거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즉시 도달할 수 있는 태평양 지역 다른 곳에 있는 핵 미사일들에게 여기를 겨냥해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말하는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협상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서 정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마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이게 뭔가라는 그 정의를 내리는 게 아마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있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거 안전보장 이야기하거든요. Security Assurance. 우리나라도 한 60년대부터 이거 안보란 말이 있는데, 저도 안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안보라는 말이, 그 안보라는 게 국가의 안전보장처럼 중요한 말이고, 우리 이야기 안보와 경제, 안보라는 게 우리 옛날에 국민들은 그 당시에는 백성이라고 했죠. 백성들은 배부르고 든다 쓴 게 처우다. 그죠? 배부른 게 경제고 든다 쓴 게 안보예요. 그죠? 근데
이 안전보장 이야기를 지금 많이 이제 영어로 시큐리티 어슈런스를 하는 말이에요. 이 안전보장이라는 말은 요즘 이제 영어로 시큐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안전보장, 시큐리티 어슈런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보장하고 북한이 하는 안전보장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국토,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이 안전을 하게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 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왜 침을 막고 이런 게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안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과거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이 협상할 때 가장 해석 차이가 많이 나는 말이 이게 안보란 말입니다. 러시아 말로는 베조파스노스트. 베조파스노스트. 제가 이거 써놨습니다. 이 베조파스트 B가 어디에 말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 옛날 러시아의 정보권 이름 뭐라고 했습니다. KGB라고 했잖아요. KGB. KGB의 B 이게 베조파스노스트입니다. 이거는 영토 보전, 국민 안전, 뭐 생계주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련 공산당 일당 독 체제를 유지하고 집권 세력의 안위를 보존하고 이런 게 다 안전보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이 생각하는 이 안전보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의미와 이걸 맞추어서 해나가는 게 앞으로 상당한 냉정한 판단을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이 검증, 북한의 핵시설 물질이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요. 검증 체계 중에서 이제 제일 쉬운 게 신고하고 내가 이거 공개하겠다고 와서 봐라.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뭐 영변 봐라, 풍계리 봐라, 동창리 봐라. 여기 와서 북한이 핵 물질을 만드는 거, 실험한 거, 또 발사하는 거, 뭐 이런 몇 군데 해주면은 거기 와서 봐라.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미리 자기 한 걸 다 내놓고 하지는 않으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anytime, any place 언제 어디서나 가서 보자고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강제사찰이라고 또 하죠. intrusive inspection 뭐 이런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데 북한은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 전역을 사실상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회가 투명해지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자기 체제 안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홍 박사님, 제가 한 10분 정도 아니 끝내면 되겠죠? 네.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 과정인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도 포함됩니다만은 이 문제를 보는 이 시계가 다른 거예요. 시계가 서로 다른 시계를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보기에는 트럼프 당신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작게 있어도 아주 당신이 8년을 해도 내가 5배 정도 더 있고 4년만 하고 나면 내가 한 10배 정도는 더 이걸 나라를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하고 지금 같은 급수로 이걸 지금 할 수가 없다. 근데 트럼프는 2년 반 자기 다음 재선 때까지 끝내겠다. 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한 마찰이 생길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어느 민주국가에서는요, 여간해서는 자기 정부가 있을 때 업적을 하고 그걸 보따리를 싸고 딱 끝을 내가 역사의 유선으로 남기고 가고 싶어 하지 내가 잘 해가지고 다음 정권에 넘겨줘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대통령이 다 뒤집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정부 국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달라서 그래서 이게 북한 형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재개발 외교를 왜 처음에 이야기를 했냐면은 트럼프는 자기 시간대로 안 되면은 다른 경로로 갈 수 있어요. 다른 경로.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건물을 바꿔버리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을 막으려면 우리한테 무슨 큰 동이 있어서 특효약이 있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도 이걸 갖다가 시안에 쫓겨서 뭘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첫째, 둘째로 이번에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이게 야당을 끌어들였어요. 야당을 끌어들여서 여야가 합치된 이 정책을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이나 이런 데가 설득할 때 말이 됩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센토사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나오는 그 상황의 기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잖아요.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치하자고 해서 김대중 노무현 유치해가지고 굉장히 유치한다고 근데 몇 번 이제 삼수해가지고 됐거든. 세 번.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이 동계올림픽 유치한다고 많이 다녔어요. 물론 제가 있을 때는 실패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면서 시설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은 누가 났습니까? 지금 현 정부가 한 겁니다. 이게 5개의 정부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북한 이 문제는 매번 할 때마다 실제 정부의 생각이 그렇든 안 그렇든 바깥에서 보기에는 무슨 기획 행사, 이벤트, 정책 발표하고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했던 게 뭡니까? 통일대박, 갑자기 통일대박. 또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방 3천. 제가 뭐 모든 정부의 잘못된 걸 들어놓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뭐든지 이벤트성, 기획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여야가 힘듭니다. 그게 가장 힘든 거죠. 여야가 합쳐서 힘을 내면요 미국에서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이쪽으로 끌어다닐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도 야당을 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야당도 야당이 지금 뭐 지르고 엉망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만 야당도요 지금과 같이 이게 전쟁이 아니고 평화로 가고 싸움이 아니고 대화와 협상 외교로 가는 길을 정부가 하는 걸 밀어줘야 돼요. 계속 밀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게 성과가 나오는지 그래 밀어줄게 정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야당도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그게 도저히 방향이 정부가 약속한 방향으로 안 가고 그런다면 그때는 국민들을 향해서 나 우리 해줘도 안 된다. 그건 뭐 몇 달 사이에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부와 여당과 야당, 정부와 야당이 아주 진짜 큰 나라의 미래를 향한 그런 이 타협을 해야 미국의 우리의 이런 생각을 가진 여야 합동의 의원단이 가서 미국에 가서 백악관보다는 의회에 가서 말이야. 우리 여야는 다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은 이렇게 하니까 미국도 이렇게 좀 해달라. 자, 이번에 이랬으니까 제재해서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미국 사람들도 그거 쉽게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 미국 사람들에게 뭐 트럼프가 아무리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중요한 이런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여야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물리치기 어려워요. 미국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발목을 걸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가서 막으려면은 그런 정부의 우리 내 그런 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우리 미래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정부 바뀌든 그러한 타협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현 정부도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 평화번영에 판문점 선언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게 뭘 두겠다면은 다른 거는 야당한테 좀 양보를 해야 돼요. 정치에 타협을 해줄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야당한테 양보하고 이거는 내한테 밀어달라. 이렇게 하는 일종의 그게 그랜드 발견이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겠고 지금 현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상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의 위기가 논의될 정도로, 전쟁의 위기가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그 긴장감을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앞으로의 과제는 진행합니다만 일단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그 북한의 변화, 특히 이런 것을 추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또 사회를 맡은 그 관계로 일단 남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절차를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발제를 세 분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토론을 세 분이 하시도록, 그러니까 토론은 지정 토론자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제 발제자는 나중에 토론자는 나중에 제가 토론하실 때 그때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그 발제자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단한 제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과연 김정은이 저도 이제 위원님을 담당하겠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돌이켜보면 뭐 굳이 1년이라고 할 거는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4월부터 6월달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저도 그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네방에 돌아다니면서 자문을 많이 해줬거든요. 전쟁 나느냐 마느냐 이런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서 두둑히 이제 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던 기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대로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미국하고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제 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돌이켜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평화 이야기를 하면서 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돌아보면 1년 전에 과연 지금 이 시간이 돌아올 것인가, 지금을 기대했을 것인가, 굳이 뭐 제가 1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작년 11월, 12월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정도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만해도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는 분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측을 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못했다고 해서 반성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리에서라도 못했던 것이 벌어졌고요. 결국은 지난 북한이 올림픽을 참가하고 그 다음에 3월달 초에 우리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미국까지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1라운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연극의 1막이 끝났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번에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 시점이 연극으로 치고 2막이 끝난, 우리가 기승전결에서 승 정도가 끝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먼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연극의 2막이 대충 끝난 시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저는 한번 왜 그랬느냐라는, 왜 지금 이런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왔는가라는 생각을 좀 편견을 깨고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만,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권성록 우리 센터장님이 제 직속 상관이셨어요. 제가 과장님을 모셔서 제가 소련일 때 직속 상관이고 제 북한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 중에 겪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 본인이 직접 겪으신 말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건강하고 이런 모습을, 훌륭한 모습을 겪었던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께서 북한하고 회담을 했을 때 북한 애들하고 말싸움을 했던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북한하고 이제 회담을 하다가 회담이 결렬이 되면 한
중간에 약간 휴식 시간이 났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북한은 정말 10분이면 다시 내려옵니다. 결정을 해도. 근데 우리 문성국 우리 예전에 과장님 말씀드리면 우리는 1시간, 2시간이 걸려도 결정을 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위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하시고 장관이 이야기하고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그 회담에 있는 참가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 속에서 가장 좋은 해답을 얻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북한은 위에서 한 목소리만 내기 때문에 한 10분이면 나오기 때문에 10분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1시간 기다리면 화가 나서 우리 대표였던 우리 대표님께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너희 한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냐 이렇게 빨리 결정도 못하냐 라고 했더니 우리 그때 우리 센터장님은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 너희는 정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그렇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 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어느 나라가 더 좋은 나라냐고 맞받으셨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말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갖고 지금까지 북한에 보고 있는 고정관념과 경직성을 탈피하지 않으면 북한의 변화, 지금에 나타나는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 일어났던 1막의 결론과 2막의 결론을 어느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사실 예측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하면 앞으로 3막, 4막 결론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100년 전, 120년 전 우리가 당했던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외세에 의해서 분단되는 그 시기 우리 스스로도 통일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조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나온 것은 저는 운치 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은요 운이 치고 정말 기가 3입니다. 노력의 3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늘에 주신 기회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운치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운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세 가지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 가지 기술은 기라는 것은 노력은 첫 번째가 분명한 것은 저는 김정은이가 뭔가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과연 그것이 전략적이냐 전술적이냐 뭐 단순히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벌려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판단을 받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나중에 뒤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뭔가 이거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을 좀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저는 트럼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였다면 이 상황은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번 모습을 보시겠지만 상당히 승부사적인 또 우리가 장사치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저는 이 트럼프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 6월 12일 날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두 장면을 뽑으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하기 전날 싱가포르를 관광하는 장면을 거고요. 두 번째 장면은 어떤 걸 보냐면 회담한 장면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떠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나와서 약 70에서 80분 동안 혼자서 기자들의 무상 공격을 막아냈던 그 기자회견 장면을 저는 엄청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자들이 던진 질문은 거의 김정은을 못 믿을 사람 여러분들이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 겁니다. 이 질문을 트럼프에게 공격을 합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핵을 포기할 것인가? 시바이드가 왜들 안 들어왔냐?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이 3번, 4번 반복됩니다. 70분 동안 거의 그러한 반복을 트럼프가 막아냅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김정은의 손을 들어주고 지금 최근에 트럼프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왜 반복되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 남의 지금 마지막 결말 3막 4막이 지난 다음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손에는 아무것이 없고 정말 미국과 중국 손에 북한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행히 세 번째 길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 현재 대통령과 현재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김정은의 전략적인 어쨌든 판단이 있었겠고 또 트럼프의 어떤 승부적인 취향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것을 간파하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었던
어떤 뭐랄까요? 해안과 전략적인 또 외교적 영향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뒤쪽의 그림을 보시면 제가 뭐 좀 이상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저는 뭐 이 그림을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제가 역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4월 27일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만 3월 중순에 헬싱키에서 남북미 3국의 학자들과 1.5틀에 이렇게 몰래 만나다가 막 시끄러웠던 기억나시죠? 네, 그랬죠. 헬싱키에서 남북미가 만났습니다. 한국의 대표들의 설명이 갔었는데요. 우리가 그 육제 6밴더스라는 6밴더스라고 하는데요. 그 6밴더스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사실은요. 예, 아시는 분들 계죠. 저도 그때 가서 북한에 최강희를 만났고요. 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언론에 대비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수가 벌써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최강희가 했습니다. 김수생, 우리가 왜 구질구질하게 핵을 손에 쥐고 이렇게 앞으로 힘들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뭐 그 말을 꼭 믿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3월달에 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왜 앞으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핵을 손에 등에 쥐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앞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도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야, 너 그렇게 어렵게 핵을 만들었는데 그 핵을 정말 보여주고 있겠느냐? 그렇게 핵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딱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말한 친구는 최강희 이야기가 다른 사람입니다. 성인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김선생님, 우리는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야, 그 말이요.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핵은 포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참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모순이겠죠. 그런데 사실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지 않았다면, 작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하지 않았다면, 작년 9월 2일 날, 9월 3일 날 육체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20몇 년 동안, 아니 30몇 년 동안 뭐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1950년대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북한이 과연 핵을 만들지 않았다면 뭐 북한이 나라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이 지금 현재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거고요. 사실상 현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현재 존재는 북한이 핵을 만들고 그걸 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점까지 북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핵을 포기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핵 포기의 딜레마 속에 살았던 거죠. 근데 지난 4월 20일 북한이 전원회의, 북한이라는 나라가 전원회의라는 당대회를 하면서 당의 전원회의를 하면서 결국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병진 노선을 접습니다. 접고 이제는 새로운 전략 노선, 경제로 올인하겠다는 정책을 발휘합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뭐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핵실험장을 포기하겠다, 핵미사일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비핵화를 하는 척발을 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김정은이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저도 야, 내가 헬싱키에서 들었단 말이 진짠가 보다 생각했는데 트럼프 헬싱키 찾아보죠. 헬싱키 그 전원회의의 결정문에 김정은이가 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나라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끝에서 두 번째 부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온 국민이 유복한 생활을 누리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김정은이가 합니다.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김정은이가 과연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 갔을 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장면이 바로 그 마리아 샌드베리의 57층, 58층 올라가서 내려 그 휘황찬란한 싱가포르 가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마리아 샌드베리에 올라가서 보시면요. 바로 옆에 그 가든베이가 있죠.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가든베이가 그 항구를 쳐다보면서 김정은이가 30대 본 김정은 와서 아이고 외국 나와서 재밌었다. 좋은 구경했는데 이렇게 그 구경을 보기 위해서 과연 김정은이가 거기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돌아오자마자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노동신문의 전면에 지금 3일에 걸쳐서 북한에 방문했던 그게 싱가포르에 갔던 것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날 40분에 걸쳐서 조선중앙TV가 편집해서 40분에 김정은의 싱가포르 방문 북미 정상회담을 40분에 지금 유튜브에 바로 치시면 나옵니다. 40분짜리가 나옵니다. 그게 북미 정상회담 있었던 6월 12일만 편집한 게 아니고요. 한 3분의 1은 거지만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 도착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마리아 샌드베이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인민들한테 공개하거든요. 과연 김정은이가 왜 거기로 올라가서 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김정은을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20일 날 자기가 이야기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리고 유복되고 운명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자기 그렸던 그림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고요. 그 본 그림을 그 영상을 인민한테 공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왜 이야기할까요? 물론 북한의 모든 것을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미 우리 이런 말이죠. 요단강을 건넌다. 저는 김정은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김정은이가 이제 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고 해요. 저는 과연 그러니까 그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 김정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평가에 대해서 저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아니 후한 점수 이상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사실 방송에 안 나갔습니다. 아마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방송에 나가자는 유일한 북한 학자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저 일부러 안 나갔습니다. 나가봤자요, 딴소리 할 거니까. 제가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일조는 무조건 남북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거의 99명의 학자들이요, 일조를 비핵화가 되어야 된다고 다 진보 학자 무슨 이 색깔을 떠나서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나가기 싫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이게 딱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합의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1조 남북관계, 2조 부산, 3조는 비핵화, 3조 상위, 3조가 평화체제, 3조 상위 비핵화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남북관계가 특별함을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남북관계가 비핵화나 북미관계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향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가 왜 북미관계에 따라가고 미국의 목소리에 따라가고 왜 비핵화에 자주무지해야 됩니까? 그 모습을 그려준 거거든요. 남북관계를 통해서 또 남북관계 군사 문제를 디딤돌을 삼아서 평화체제를 열고 비핵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 의지를 담은 게 저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 지금 이때까지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나름대로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비핵화 관점도 있고 우리가 평화 프로세스도 있지만 저는 그 전 10년이나 그 이후 9년도 다 나름대로 좋은 남북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책이 남북관계 안 되라고 한 정책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서로. 그런데 이 정책을 놓고 보면 하나의 두 가지가 쌍둥이입니다. 잘 보시면 쌍둥이입니다. 왜 쌍둥이냐? 앞에 정부도 그렇고 뒤에 정부 9년도 그렇고 뒤에 9년도 그렇고요. 북한한테 여러분들 길거리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 1억 줄 테니까 너 목숨 내놔. 줄 수 있습니까? 아마 여기 그러신 분 없을 겁니다. 앞에 10년이든 뒤에 9년이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비핵화, 그러니까 너 목숨 내놔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돈으로 북한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로 사는 게 아니라 안보로 샀어야 되는 거죠. 그 안보로 살려는 거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2조의 군사를 넣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보시면 북미 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네 가지의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본이 첫 번째 합의사항이 비핵화라고 생각했지만 첫 번째 합의사항이 새로운 미북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가 평화체제였고요. 세 번째가 바로 비핵화였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가 풀려야 북미 관계가 풀리고 평화체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의 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트럼프조차 아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트럼프의 그들의 사람들조차도
비핵화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새로운 관계 개선이라는 걸 집어넣은 겁니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체제 생기면 당연히 비핵화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안 거죠, 사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비핵화만 이야기합니다. 왜 시구야가 안 들어왔어?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왜 시구야가 안 들어왔고 디테일이 없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이 합의문에 대해서 계속 폄하하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합의문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도 95점 이상 줍니다. 지금과는 다른 가장 핵심은 미국이 바뀌었다. 트럼프가 바뀌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좀 점수를 줍니다.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가고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23페이지가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이건 제 나름대로 그림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세 가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건요, 자주, 자위, 자립입니다. 자주라는 것은 바로 뭐냐?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권을 인정해달라, 내가 정권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북미 수교입니다. 북미 수교. 수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는 게 그게 바로 자주입니다. 그 자위라는 건 군사적으로 위협이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다음 평화체제를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립이 뭐냐? 바로 경제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많은 돈을 바라거나 경제적 지원을 바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최선희가 그렇고 해가지고 한번 엄청나게 반발했더니 미국에서 취소 정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최선희랑 김계관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보시면요, 볼턴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비난했지만 더 심하게 그들이 비난했던 것은 볼턴의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가 한 이야기였어요. 뭐냐? 예. 핵폭격은 돈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제가 속죄말로 말하면 돈 주고 몸판물이 된 거예요, 사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준 거예요, 사실. 이제 북한이 그 얘기 안, 미국이 그 얘기 안 하면 돈 주겠다 소리 안 합니다, 이제. 예.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자립을 하게, 경제적 자립을 해서 제재만 해제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번에 항목을 보시면 첫 번째의 북미 수교에 관련된 내용, 자주에 관련된 내용과 자위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자립에 대한 경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CVI들을 북한이 안 받고 이런 우리가 거의 진보진영에서는 CVI가 북한의 무슨 패전국이기 때문에 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주, 자립, 자유에 관련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 보장을 이번 항목에 집어넣었다면 북한도 오케이, 그러면 나도 CVI 집어넣어줄게요. 같이 집어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양쪽 다 집어넣지 않은 거죠, 사실은요. 그런 차원이지 무슨 이것이 CVI가 무슨 패전국이나 이런 개념을 갖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CVI는요, 과거의 볼턴이나 이런 이 네오컨들이 생각하는 CVI도 틀려요. 스스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20%만 비핵화시키면 된다. 그건 정말 트럼프는 정말 똑똑한 거예요. 정말 똑똑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 아마 결이 조금 다른 말씀이 수 있는데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트럼프도 없고, 그리고 김정은이 핵 의지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끝까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비핵화에 성공할 것인지 말것인지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의 환경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김동엽 박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강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동엽 교수의 말대로 김정은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대이고 핵을 완전히 포기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이 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번영과 통일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까 송민수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열정과 냉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열정도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우리의 냉정한 판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년 들어서 북한이 남북대화 또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가, 그동안 우리가 염원했던 북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전쟁이 없는 한반도가 되겠는가, 이런 기대심과 함께 우려가 함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쓴 것, 발제문을 쓴 것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썼던 것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김동현 교수가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생각이 아직 너무 고루해서 그런 것인지 아직은 북한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과연 이렇게 대화에 호응해온 것이 어떤 의도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 가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사회가 정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따라서 핵을 내려놓지 않고는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핵을 내려놓는 것이 제재를 풀고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고 김정은이 말했듯이 정말 북한 주민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바탕을 두고 김정은이가 나왔다면, 그렇다면 아마 핵 문제도 해결이 되고 평화도 정착이 되고 수교도 되고 아마 통일로 가는 많은 길이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가정이고요. 또 하나의 가정은 이제 김정은이 작년 1월 달에 10년사를 통해서 그런 발표를 했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3월 달에 백두산 엔진을 개발하고 3.18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엔진을 장착한 화성 12, 14호를 15호를 직접 계속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차 실험도 했죠. 작년 11월에 화성 15호를 쏘고 이제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1월 1일 10년사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단추 하나의 책상 위에 올려집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핵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군사옵션 얘기해도 우리가 함부로 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강력한 핵무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 그래서 핵무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지를 인정받고 제재를 풀고, 그런 계산을 가지고 대화에 임했다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역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인데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 교수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시간 지나면 아마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저는 몇 가지를 여기서 얘기했는데 29조부터요. 100%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무기 하나면은요, 히로시마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핵무기 2발로 일본을 항복시켰거든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몇 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20발일지 30발일지 그 이상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이 그동안 강조한 CVID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미국 간에 또 6자 회담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오기를 기존의 모든 실패 나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따라서 완전한 그런 해결을 이번에야말로 하겠다. 그래서 CVID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완전한 그런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검증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번번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 공인된 검증 절차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을 때 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에 와서 발표한 내용 중에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확인됐을 때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것은 한미일의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나마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아마도 핵을 숨겨놓고 일부를 끝까지 가지려고 아마 애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과 사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6.12 성명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왔다. 트럼프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핵위협이 없어졌다. 야, 이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참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결국 두 번의 회담을 했지만 또 의미 있는 합의들이 나왔지만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핵미사일 위협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강력한 억제력과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한다. 그것도 우리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핵, 지금 생각할 때는요, 북한이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번에 6.12 정상회담에서 CVID가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말하는, 이를테면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게 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고, 따라서 이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검토할 수 있다. 지난번 정의용 실장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 설명한 내용 중에도 조건부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위협 해소고 또 하나는 체제 보장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군사위협 해소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시종일관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한미연합연습,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를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난번 4월 20일 북한이 핵경제명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신전략 노선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북한은 이제 핵을 완전히 보유하게 됐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핵 군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핵물질에 이전도 하지 않고 핵을 먼저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시에도 우리는 핵 군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12 정상회담이 나온 뒤에 정상회담 정상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조선 신보를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합의는 핵 보유국으로서 당당하게 미국과 합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인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북한은 핵 군축,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그 단계마다 자기들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확고한 이 CVID 방식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첫 번째는 남북관계의 발전입니다. 지금 이제 남북 대화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또 판문점 이 회담이 있지만은 이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동안 잘못된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동안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일종의 갑질 행세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6월 1일 정상 판문점 회담 때 리선권의 그 발언 보시길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기자를 향해서 굉장히 무례한 발언을 했고요. 엊그제 있었던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안익산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안 됐다. 다시 이런 회담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직도 북한은 우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뭔가 달라질 모습을 발견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이고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상응한 조치로서 종전선언을 해도 늦지 않다. 정부가 종전선언을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도 협정이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만약에 체결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비핵화, 검증하는 방법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 상태가 확인됐을 때 그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화협정 체결 얘기에 앞서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고 2013년에는 정전협정을 백지화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철회하는 요구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판문점 이 정상회담 때 보면은요, 김정은이 그 발언하는 걸 보면 군사분계선을 분리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명시된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전체제를 백지화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전협정만 제대로 지켜도 한반도에 전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요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이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저는 미국, 일북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역시 북한의 비핵화의 단계에 맞추어서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고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동북아에서 타자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다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그런 육자가 만나서 동북아에서 타자 협력체제를 구축을 한다면 지속 가능한 그런 평화, 북한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고 그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의 통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정착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선결 과제라고 봅니다. 이제 6.12 정상회담의 성명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진정성 여부는 조만간 확인이 될 겁니다. 곧 있을 북미 실무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정말 CVID 방식의 행동을 실제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압박 조치, 그런 요구들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투명한 공조, 신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술의 주제가 한반도 평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다는데 새로운 해법이라는 게 뭘까? 뭐? 이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게 뭘까라는 새롭다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 새롭게 뭔가 모색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기본 틀을 만들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완성형은 아무래도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이라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새로운 해법은 군사해법 못지않게 경제적인 해법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제 문제를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계기로 저한테 주어진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국정 과제로 한반도 식민지 출구상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왔고, 그리고 그게 최근에 와서 다시 우리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USB를 하나 전했다고 했어요. 그 USB 안에는 한반도 식민지 구상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를테면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서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길을 선택을 하면은 한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아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제시하고 북한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꼭 군사력만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은 더 이상 핵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향해서 남북이 같이 협력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경제협력은 여전히 4.27 판문점 선언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 선언 이후에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남북 간의 대화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해서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4.27 판문점 선언에서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4.27 판문점 선언은 친매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협력을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약속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27 판문점 선언은 경제협력의 출발점을 서로 나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전혀 진척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제재라는 장벽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협력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주목을 줄 수밖에 없었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합의, 그리고 그거에 근거한 경제제재에 관련된 타임 스케줄이 어느 정도 제시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그에 대한 것들은 유보적인 사항으로 남겨져 있어서 앞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까 김동엽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남북 경제협력이 경제제재라는 큰 산을 넘어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의 자체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만의 노력도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더 세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북미 관계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남북 관계에도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면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도 한 발자국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평등 선언 이후 그 사건 일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달 동안 일어난 5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불확실성과 취약한 미래에 대한 예측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그 희망을 찾기도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 경제협력은 군사 문제 또는 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경제 문제가 군사 문제 해결 그리고 안보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미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변 정세를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주변의 상황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노력도 동시에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쭉 넘어가서 북미회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일부 그런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조금은 회의적인 견해가 더 많은 것 같고, 일부에서는 북미 간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라고 합의하는 자체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소한 또 당분간은 북한의 핵 위협에서 해방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종합해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북미회담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그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 정도는 도달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어진 그 정도의 출발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앞으로 이제 북미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북미관계가 최소한 일정 수준에서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남북관계도 발전과 개선의 가능성 그리고 그 여지를 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남북이 어떻게 지혜롭게 잘 활용하느냐가 문제고요. 그 과정에서 북미관계의 그 발전과 병행에서 또는 그거 별도로 남북관계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식경제 부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에 결단을 내리면은 북한이 원하는 경제 발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부의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꽤 많은 분량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북한 경제를 하다 보니까 판문점 선언 이후에 언론에서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은 남북관계 경제협력이 어떻게 발전할 것 같은지, 통일 비용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디다가 땅을 사면은 수익이 괜찮을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은 큰 기업대로, 적은 기업들은 적은 기업대로. 근데 저는 그분들의 지금 인식에 한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방식대로 북한을 개발하고 협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북한이 시장이 열려서 그 인력도 쓰고 시설도 쓰고 땅도 쓰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이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 최근에 좀 더 확고해지고 강화되면서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립 경제입니다. 아까 김동규 교수님 이야기하신 일종의 자립적인 경제를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조금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 이해관계로. 북한이 비핵화를 해서 외국의 경제 지원, 외자, 기술 도입을 최대한 받아서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의 이해하고 자력 경쟁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세에 의존하는 것은 독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노동신문에 사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협력의 방식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이해관계하고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닿을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데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맞아요. 이걸 위해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우리 민간 부분에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공감대 형성입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있고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공통적인 과 핵심적인 것들을 모아서 우리 사회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나 국가의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북한과 정말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업, 민간단체, 그리고 지자체의 역량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회문이 열렸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잡고 같이 번영하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한반도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하고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는 국제사회하고의 협력 체제가 잘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그 탐사가 통계를 할 때 참 고심이 많다. 그런 세상 참전 느낍니다. 이 시간만 가지고도 이렇게 고심이 되는 이런 마당인데,
오늘 판사가 판결을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우리 임광택 박사님께서 여기 뭔가 또 군사 노무현 두 분이고 자기 혼자 이제 경제 좀 함으로 뭔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의미는 조금 좀 뿌린 의미를 좀 얘기하시는 듯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이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비핵화라는 말이 빠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남북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그것과 연관돼서 북한의 체제 보장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체제 보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군사 안보적인 문제가 핵심적인 부각이 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인지 안 풀릴지 저도 뭐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분위기상은 지금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경제교육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홍양호 원장님이나 홍순직 박사님이나 그리고 또 우리 북한연구소는 사실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세심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다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성과리에 진행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